북한이 그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를 하고 있는 폼, 없는 폼, 개폼 다 잡으면서 발사한 발사체가 그냥 힘없이 추락하고 말았죠. 뭐 국제적으로 이런 창피가 없었을 겁니다. 그 발사 책임자들이 아마 숙청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것들이 참 이제 곧 뭐 2차 발사한다고 엄포는 났는데 그보다도 더 황당한 것은 이제 국제해사기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발사한다는 통보를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바다를 항행하는 선박들한테 여러 가지 그 위험을 경고하고 또 그걸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이 국제해사기구에 그 가입을 한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뭐 미사일이나 뭐를 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언제 쏠 테니까 그 지역 항해하는 선박들은 미리 대피하거나 주의하라.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1986년 4월에 이 국제해사기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의무 차원에서 의무 이행 차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해놓고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 이번에는 아예 통보 안 하고 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 국제해사기구에서 탈퇴를 해야지. 외교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겠다고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로켓 발사 실패도 실패지만 그 발사체의 잔해를 우리 군이 지금 인양 작업하고 있거든요. 75m 수심에 처박힌 15m 정도 길이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원형을 우리가 인양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워낙 무겁고 또 깊은 수심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 올리는 과정에서 뭐 줄이 끊어지는 등의 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우리 한국이 그 지금 협력해서 이 인양을 하고 나서 분석을 아마 공동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사체 인양되는 거가 아마 치명적인 그 타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어느 수준의 로켓 발사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우리한테 통째로 갖다 바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 국제해사기구에 어느 방향으로 언제 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통보하는 바람에 우리 군이 그걸 1시간도 안 돼서 부유물을 회수하고 인양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하지 않겠다. 실패하더라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나 이런 참. 자, 그러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그 의무조항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럼 못 찾는 거냐? 참 이런 것들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니. 한미일 국방장관이 엊그저께 싱가포르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했는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몇 시에 어느 방향에 추락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지는 않으니까 대충 언제쯤 어느 방향으로 쏘겠다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추적한 것은 북한의 통보가 아니고 우리 한미일 군사 전략 정보 자산들입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국간 공조 차원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의 위성, 또 이지스함, 뭐 일본의 이지스함, 또 레이더 이런 한미일의 정보 자산이 각각 수집한 미사일 발사 원점 어디서 쐈는지
지금 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상 탄착지는 어딘지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삼국이 적어도 정보자산 전력 운영에 있어서는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삼국의 이런 각각의 그 군사 정보 데이터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하와이의 연동 통제소가 맡도록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하와이 연동 통제소가 주한미군의 연동 통제소, 주1미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게 된다. 뭐 북한이 이거 통보하건 안 하건 뭐 사실 그거가 정확한 그 궤적과 탄착 지점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추적해야 됩니다. 북한이 통보 안 하더라도 그거 추적 못할 거면은 그건 뭐 정보라고 할 수도 없죠. 한미일 통합 정보 전략, 자산 전략 운영 시스템 구축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괴담 갖고 장외에 나선 이재명. 이재명이가 부산에 가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뭐 규탄 대회 참여했는데, 이재명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5천만이 반대한다. 뭐 이런 어깨띠를 두르고 연단에 올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핵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이 처리수를 방류하면 이게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서 부산까지 돌아오는데 최소 4년쯤 걸린다는데, 이자는 부산에 가서 오염수 방출하면 누가 이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는 바다,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먹겠냐, 뭐 이러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괴담의 선동입니다. 유상범 대변인은 국민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탄 대회에서 서영교라는 자가 최고위원이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을 이런 작자라고 불렀어요. 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의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작자들이. 네, 점점 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작자라고 불렀다. 아마 국민의힘 같았으면 바로 제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 사이에서는 이 서영교 대통령을 이런 작자로 용감하게 불렀다고 아마 영웅이 될 겁니다. 탈출구 찾다가 무덤 파버린 이재명. 이래경이라는 자 때문에 이재명이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이래경이라는 자, 천안함을 자폭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걸 미국이 조작했다고, 정말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자입니다. 그동안 천안함 관련해서 이런저런 괴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이래경의 이
이 주장은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낸 괴담과도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 황당 그 자체입니다. 희생된 장병들을 모욕한 것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장병들도 모욕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황당 모욕, 황당 괴담입니다. 근데 이자가 천안함에 대해서만 이렇게 황당한 괴담을 퍼뜨린 게 아니에요. 중국발 코로나, 그렇죠? 우한 코로나. 이거를 미국이 진원지라고 주장했어요. 중국 공산당 주장을 그대로 옮겨다 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이 도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것도 러시아의 주장, 푸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을 폐악질, 깡패짓 한다고 비판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 과학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다. 발전하는 현대 중국이다. 한미연합훈련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사람 제정신이냐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느냐고 물어야 할 정도다 이랬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로 바꿔서 제정신이냐. 예, 이 레경이라는 자,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고 좀비, 문해와 조폭무리 범죄 집단이라고 불렀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근데 보면 볼수록 든든하고 박식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자가 우리 옆에 살고 있네요. 우리랑 똑같이 밥도 세끼 먹고 잠도 밤에 자고 이러면서 살고 있네요. 이런 자가. 참 신기하네. 생긴 것도 비슷해요. 안경도 쓰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옷도 입고 있는데요. 재킷도 입고 있네. 손도 보니까 손가락이 5개씩이네. 똑같은데 정상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에 경도된 인물이다.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레경이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지만 사퇴만으로 성남 민심 잠재울 수 없다. 이재명이가 대국민 사과해라. 저런 이상한 걸 끌고 나와서 어쨌든 9시간 동안이나 국민을 괴롭히지 않았냐.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 이래경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식밖에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당내 혁신 동력을 끌어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의당도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래경이라는 자를 갑자기 혁신위원장으로 불쑥 내미는 동안에 이 이재명이가 집단에는 보안을 지킨다고 엄청 신경을 써갖고 거의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보안 지킬 게 따로 있지. 아무도 몰랐대요. 한 3주 동안에 혁신위원장 누구를 할까 곰곰이 탐색한 끝에 이래경 카드를 불쑥 내놨는데 이야말로 탈출구 파다가 무덤 파게 된 겁니다. 비명계는 불발된 친명 쿠데타다. 이래경이가 9시간 만에 사퇴했으니까 불발된 거죠. 그런데 이래경이를 세운 이유 자체가 친위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래경이라는 자가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비명계가 이재명 사퇴를 포함한 당 혁신 전반을 요구하면서 이재명이가 어쩔 수 없이 혁신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혁신위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이재명 지키기를 열심히 해온 상식밖에 인간을 갖다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친위 쿠데타가 9시간 만에 제압됐다. 이 레경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재명이한테 줄 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비명계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격앙돼서 2시간 만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또 어쨌든 이자가 물러나는 데는 다 부적격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이재명이한테 검정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비에 추진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알고 있었지 않냐.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이재명이가 묵살하지 않았냐. 그러니 누구 탓할 수 없다. 이재명이가 사과해라. 그런 얘기를 비명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20며칠 날 이낙연이가 돌아오겠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를 했거든요. 이낙연이가 돌아오면서 맹주 없는 이 비명계, 그러니까 각계약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비명계들이 이낙연 중심으로 모여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이가 돌아와서 어떻게 행보할지 그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안함 42호경사 중에 한 명인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윤청자 여사가 이래경이라는 자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또 이 이래경이가 천안함은 자폭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청자 여사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라 지키다 간 애들을 왜 아직도 그렇게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이건 정쟁이 아니라 이적행위다. 이 레경이라는 자가 자신을 마녀 사냥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정쟁이 아니다. 이것은 이적행위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 민광기 씨에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천안함 폭진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그 민광기 씨 어머니죠. 윤청자 여사가 문재인이한테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입장을 밝혀달라. 할 때 문재인이가 정부 발표와 입장이 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떠올랐다. 이번에 이재명이도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정부, 문재인이가 얘기한 그 정부, 이재명이가 얘기한 그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궁금하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는 건지 저 김정은 정부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이라고 얼버무리지 마라.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에서 쏜 어뢰에 의해서 폭침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네 입으로. 왜 정부 입장과 같다는 식으로 자꾸 얼버무리냐. 그러니 더 화가 난다. 이래경이가 스스로 사퇴한 건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이런 기자 질문에는 야, 그자가 사퇴하는 거가 뭐가 중요하냐.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의 본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소나기 피하자는 심정으로 잠깐 사퇴시키고 머리 숙일 수는 있지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래경이 같은 그런 자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고 이 자들의 지지를 받으니 민주당이 오늘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의 명예도 못 지키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 지켜달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의 명예라도 좀 지켜달라. 해군 출신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옛날에 15세기에요. 이제 르네상스가 막 시작될 그 무렵에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천동설. 이 태양을 비롯한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이런 게 천동설입니다. 예. 만류의 영장, 예. 인간이 사는 곳이 지구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사는 곳이, 예. 하나님이 주재하는 곳이 지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하늘이 돈다. 하늘이 운동한다. 그거 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와 용감한 주장으로 이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천동설이라는 미신이 지동설이라는 과학에 이제 자리를 내주고 사라진 거죠. 그런데 지금도 천동설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죠. 이걸 이제 혼자 생각하지 않고 떠들고 다니면 좀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런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한테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어느 쪽이 맞냐 그래서 지동설 쓰면 틀린 점수 매기고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해지죠. 이렇게 과학에 덤벼드는 자들은 우선 매를 좀 맞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정신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시켜야 됩니다. 천안함 폭침은 과학으로 입증된 역사적 팩트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된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자폭돼서 미국이 조작해서 음모를 꾸며서 라고 하는 자들은 우선 매로 때려서 고쳐줘야 되는데 잘 안 고쳐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서 고쳐 다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감호소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아직도 거기 안 들어가고 백주 대낮에 설치고 다니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이자가 그 과방위원장을 1년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여야 간 합의대로 1년을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는 행안위로 간다고 내정이 지그들끼리 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지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자, 그럼 과방위원장으로서 과방위에서 쓸 수 있는 국회 예산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은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아마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안에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이니까 지가 한 절반쯤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 후임이 와서 쓰게끔 만들어줘야죠. 최소한 절반 정도 쓰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무슨 양심 따질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정청래 이자가 말이에요. 올해 과방에 배정된 해외 시찰 경비 5,513만 원 중에 5,458만 원을 싹싹 긁어 썼어요. 남은 해외 시찰 경비는 55만 원입니다. 이게 예산 얼마나 남았냐 다 계산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럼 이자가 언제 썼냐 이거를 지난 2월 26일에서 3월 5일까지 무려 9일 동안 정청래가 고민정이 데리고 또 무소속인데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인 박완주 데리고 바르셀로나 갔다 왔어요. 근데 이때가 이재명이 방탄하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푸득푸득 우겨가지고 3월 1일 날 3.1절 날부터 임시국회 열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방탄을 위해서 해외 출장도 좀 자제하고 해라 이렇게 했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재명 지킴이로는 정청래만한 자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자가 그때 과방위원회에 책정된 해외 시찰 예산
5,513만 원 중에 5,458만 원 쓸어 나갔다 온 거예요. 그 지금 이 후임 가방위원장이 장재원인데 장재원이 55만 원 갖고 해외여행 가게 생겼네. 야, 이게 뭐 먹튀도 이런 먹튀를 하냐? 그리고 지금 행안위원장 하겠대요. 행안위 가면 아마 거기도 해외 출장 경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거기는 그래도 전임 위원장이 절반쯤은 써다 남겨놓고 가겠죠. 아이고, 저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73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두 형제가 유해로 만났습니다. 두 형제는 6.25 전쟁에 전사했는데 73년 만에 마침내 나란히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게 됐습니다. 8개월 간격으로 두 형제가 전사했습니다. 김봉학 일병 1923년생이고 1951년에 전사했습니다. 대구 출신이고 3남 4년 중에 장남 첫째였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 괴뢰군이 물밀듯이 쳐내려오던 1950년 8월에 입대해서 5사단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입대하고 그 1년쯤 지난 1951년 9월 5일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피해 능선 전투 한 20일간 계속된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산화했습니다. 이 김봉학 일병의 유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수십 차례 서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사자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군 장병 전사자들의 유해가 이곳저곳 야산에 그냥 묻혀져 있거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김봉학 일병의 유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2011년에. 그런데 군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유해는 발견이 됐는데 이 유해가 어느 분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1년에 발굴된 김봉학 일병의 유해는 10년이 지난 2021년에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진행하던 대구 경북 지역 유가족 집중 탐문 과정에서 마침내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3남 4녀 중에 막내 동생 김성환님, 지금 81세입니다. 김성환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게 됐고 유전자 정밀 분석 등을 거쳐서 올해 2월에 마침내 이 2011년에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 그 능선에서 발굴된 유해가 이 김성환님의 형인 김봉학 일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학 일병의 다른 동생 김성학 일병은 이 김봉학 일병 첫째 형인 김봉학 일병이 전사하기 한 8개월 전에 춘천 부근 전투에서 먼저 전사했습니다. 1950년 12월에 강원도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김성학 일병은 이 김봉학 일병 형이 입대하고 3개월 후에 형을 따라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전사했습니다. 다행히 이 전사한 이 김성학 일병의 유해는
전사 직후에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서 이 호국 형제 김봉학 일병 그리고 김성학 일병의 안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충일 추념식 전에 이 안장식에 먼저 참석했습니다. 동생 김성학 일병 유해의 바로 옆에 형 김봉학 일병의 유해를 이제 안장하는 행사였습니다. 김성학 일병은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제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그 옆자리에 김봉학 일병을 안장하는 행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안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후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서 유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유가족들은 큰형님 김봉학 일병, 큰형님이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이제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내 동생 김성환님, 죽었어도 사무치게 그리워할 두 형님을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꿈만 같다. 어제 현충일 추모식에서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전장터에서 수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유해가 10만 구가 넘습니다. 그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현재가 서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해찬이 나왔다. 저 이해찬이가 저게 뭔가 의혹과 비리가 있을 텐데 용케 잘 도망간다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해찬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입에서 나온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최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죠.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용돈 명목의 돈을 2년여간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매달 3천만 원, 매달 3천만 원, 2년여에 걸쳐서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이해찬이 용돈하라고 이화영이를 통해서 줬다는 것이 김성태의 진술입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 역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다달이 3천만 원씩 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 2년간 매달 3천만 원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성태는 7억 원 이상을 이화영한테 일단 줬고, 그걸 이화영이가 뭐라고 이화영이한테 줬겠어요? 이해찬이한테 갖다 주라고 줬다. 이렇게 됩니다. 김성태는 돈의 종착지로 이해찬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가 이해찬이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어디 올 데 갈 데 없으니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써야 되겠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좀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성태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돈을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사무실 임대가 월 3천만 원씩 나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스위트룸을 한 달 내내 임대해도 3천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한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돈이 상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 관계자 역시 쌍방울 측에선 이화영으로부터 이해찬이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있을 공간이 없으니 사무실 비용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수천만 원씩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이 같은 진술이 곧바로 이해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김성태 측이 자신의 개인 돈을,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고 개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방용철 그룹 부회장을 통해서 이화영이한테 전달됐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쌍방울 그룹 관계자는 몽땅 다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돈을 전달한 걸 입증할 증거가 많지 않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폭 출신의 사업가가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매달 그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꼬박꼬박 만들어서 줬다면 그거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겨놨거나 근거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화영이가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걸 이해찬이한테 전달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이만 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저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이가 뭔데 감히 이해찬이한테 가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래놓고 종북주사파 진영에서 살아남을 걸 기대해요? 그건 이해찬이가 어느 정도로 이게 사악하고 악착 같은 잔재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뭐 일부 운반료라고 조금 떼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해찬이가 그래 돈 갖고 왔으니까 수고했다, 그 중에 하나 가져가라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돈은 김성태가 매달 3천만 원씩 현금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찬에게 주려고 이화영이한테 줬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돈은 어떤 형태로든 이해찬이한테 도달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해찬이한테 실제 돈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범죄가 되는지는 여러모로 따져봐야 한다. 그거는 검사들한테 맡기면 될 일입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쉴드 칠 일 아닙니다. 어쨌든 이해찬이가 관련된 직접적인 돈 수수 진술이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안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저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이 사안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식한 자의 무식한 서평. 문재인이가 신간을 소개하면서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우리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올르기에 휘둘리게 된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경제 상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찹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1인 1표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대통령도 저 19살 학생도 투표는 1인 1표예요. 이게 보통선거의 원리입니다. 1인 1표. 자유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예요. 그런데 시장경제는 어떠냐? 시장경제는 1주 1표예요. 시장경제마저도 만약에 1인 1표로 한다 그러면 모든 공장은 다 노동자들이 접수하게 되죠. 머릿수로 노동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몽구 회장 한 표. 현대자동차의 수만 명의 노동자들도 다 한 표씩 하면 5만 대 1, 10만 대 1이죠, 바로. 모든 공장은 노동자들이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단어가 비슷해서 뭐 1원 1표, 1인 1표 뭐 이따위로 말장난하는데 그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체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에트니 집단농장인이 하면서 1인 1표, 경제에서도 1인 1표를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바람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창극을 초래했습니다. 그거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래서 다 실험 끝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디 저게 1인 1표입니까? 일주 1표지. 그런데 이런 무식한 소리를 그냥 부끄럽고 하지도 않고 대놓고 하고 있어요.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하기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비뚤어진 시각이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생을, 경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다고 하니 이자가 고르고 고른 것들이 전부 비전문가들이에요. 전부 비전문가들만 갖다가 상식도 없는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마차를 말 앞에 메고 채찍질이나 해대고 원전 폐쇄하고 조기 종료하고 조작까지 해가면서 수십조의 부담을 국민들한테 지금 떠넘기고 도망가 있어요. 비전문가들이 하니까 판도라 공상 SF 재난영화 보고서 탈원전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올리브 스톤 감독, 미국 영화 감독이죠. 올리브 스톤 감독, 빨리 잠에서 깨라. 혀를 차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시장 정책으로 5년 동안 난도질한 경제,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자 대가리 쳐박고 근신하기는커녕 서평이랍시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입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KBS 풍기자 투쟁 속보입니다. 어제 저희 여의도 뒷담화에서 이영풍 기자가 소속돼 있는 KBS 제1노조의 허성권입니다. 허성권 노조위원장이 폭행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팩트체크,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밤사이에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했고요. 허성권 KBS 제1노조위원장이 KBS 경비 업무를 맡는 이 용역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KBS 노동조합 보도자료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제1노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보도자료를 냈으니만큼 근거 있는 팩트라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노동조합의 보도자료는 이렇습니다. KBS 측이 민노총 편파방송에 항의하는 KBS 노조위원장을 가로막고 폭력 행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KBS 보도국 소속 이영풍 기자가 5월 30일 오후부터 보도국에서 농성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KBS 보도본부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김의철 KBS 사장, 송관수 보도본부장, 성재호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농성 이틀째.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이영풍 기자를 설득해서 농성장을 보도국 외부로 옮기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렸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이영풍 기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신관 3층 보도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KBS 시큐리티 직원, 보안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평소 열려있던 보도국 출입문 한쪽을 걸어 잠그고 나머지 한쪽 문은 시큐리티 직원 10명이 가로막고 서서 허성권 위원장의 진로를 원천 차단했다. 보도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허성권 위원장은 민노총 편파 왜곡 보도에 항의하고 이영풍 기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보도국에 왔다면서 설명을 하고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때 시큐리티 직원 3, 4명이 허성권 위원장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시큐리티 직원들은 허성권 위원장을 향해 돌진하면서 몸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허성권 위원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허성권 위원장은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목에 긴장성 경련을 겪어야만 했다. KBS를 지켜야 할 보안요원 시큐리티 직원이 1200 노조원을 대표하는 KBS 노조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야만적인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폭력을 지시한 박태진 시큐리티 사장은 KBS 민노총 노조 출신으로 적폐청산 핑계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린치를 가한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위, 당시 단장이 정필모 현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 진미위 위원이었으며 지역국장을 거쳐 낙하산으로 입성한 자다. 김의철 KBS 사장, 성재호 보도국장, 박태진 KBS 시큐리티 사장 모두 KBS 민노총 노조 출신으로 특히 성재호 국장은 민노총 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수신료 그만 축 내고 퇴진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네, 이게 KBS 노동자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KBS 경영진이 어제 사직생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사직생의 각오로. 김의철이는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사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의철이한테 얘기합니다. 사직생,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싸운다는 뜻인데요. 목숨 걸 때가 따로 있지. 그래, 시청료 분리 징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 이것들이 정신이 있어? KBS가 뭐가 안 돼? 감히 국민을 향해서 싸우겠다 그러는 것이요. 감히 시청자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네, 이영풍 기자 투자 속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2시부터 박성중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이 이영풍 기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현장을 취재하고 그리고 그 이영풍 기자와 그 3명의 박성중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과 함께 짧은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중에도 내내 걱정이 됐어요. 이영풍 기자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사실은 현장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서서 나오는데 이영풍 기자가 쓰러졌어요. 급하게 119가 왔고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영풍 기자는 병원에 후송돼서 링거를 맞고 다시 약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농성장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의철 KBS 끝장내자는 범국민 필리버스터, 국민 동참 투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은
이영풍 TV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필리버스터는 이영풍 TV 유튜브를 통해서 무기한 계속되고, 이 국민 필리버스터는 이영풍 TV를 통해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또 이영풍 기자에 대한 응원 댓글, 건강에 대한 염려 댓글, 그리고 나도 풍 기자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김의철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지켜봐야 알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영풍 기자의 투쟁을 응원하러 KBS 신관 로비로 오겠다, 가겠다, 이런 연락들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이영풍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현장 인터뷰 영상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은 사과하는데 이재명은, 이 권칠승이가 쫄았어요. 쫄아서 어제는 천안함 생존용사 회 회장 전준영 회장한테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고, 또 SNS를 통해서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천안함 함장을 직접 찾아가서 최원일 함장한테 직접 사과할 것 같습니다. 전준영 회장이 사과하려면 직접 가서 하라,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또 이 권칠승 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과는 사과고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다. 도둑질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다. 강도짓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다. 살인하고 사과하면 그냥 풀어줄 거냐. 범죄는 범죄고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고 사과는 사과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사법 처리 과정에서 양형의 참작을 할 수는 있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칠성이가 사과하고 다닌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건 그거고, 권칠성이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래경이라고 하는 듣보잡을 몰래 덜컥 임명한 이재명이 때문에 비롯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래경이는 어쨌든 9시간 만에 그만두고 도망쳤어요. 권칠승이는 사과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정작 이 사태의 시발점,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 이재명이는 그럼 뭐 하고 있냐? 이자는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당대표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체 이 천안함 자폭설 관련 이래경 9시간 만에 사퇴한 이 사태와 관련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권칠성이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니니까 이재명이 꼴이 점점 더 옹색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이는 예의 그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이번에도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했을지 몰라요. 권칠성이 쳐버리는 거죠. 이래경이를 쳤으니까 먼저. 권칠성이까지 치면 지는 이제 몸뚱아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꼬리, 잘려야 될 꼬리가 막 사과를 하고 다니면서 펄떡펄떡 살아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이재명이만 더 곤혹스럽게 돼간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 소리 못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이가 기본 중에 기본인 사과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침묵하는 사이에, 이재명이가 침묵하는 사이에 권칠성이가 먼저 사과 행보를 펼치고 다녀서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해졌으니 다음 수순은 머리 자르기밖에 없을 것 같다. 비명계에서는 송영길이보다 못한 자, 송영길이보다 못한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송영길이냐? 이게 천안함 수장이라고 하는 막말을 2021년에 조상호라는 자가 했어요. 부대변인. 그때 송영길이가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자폭설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권칠성 수석 대변인인데 이재명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송영길이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퇴해야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주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항의서라고 그러면서 막상 열어봤더니 A4 백지 2장 달랑 들어있었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런 황당한 항의서를 제가 전하면서 근데 이거 실수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댓글에는 이거 백지화 하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인 것 같다고 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실수예요. 이 머리 나쁜 애들이 잘못 넣은 거죠. 항의서 대신에 백지 2장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7명인가 대통령실까지 가서 전달한 겁니다. 정무비서관한테 봉투에 딱 넣어서. 그리고 내용을 꼭 잘 살펴보라고까지 하면서 준 거예요. 근데 이 항의문에 봉투에 실수로 백지가 잘라 A4가 2장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냥 실수였다는 것이 왜 확인이 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언론 보도로 백지 2장만 들어가 있더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서한을 다시 작성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고민정의 의원실 관계자도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서한을 다시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내용과 관련된 실수라고 칩시다. 항의문 대신에 백지 2장 넣은 내용 실수라고 칩시다. 주소도 잘못됐어요. A4면은 양산으로 보내야지 왜 용산으로 보내. 이것들이 양자하고 용자도 구별 못하나. 선관위 업무 추진비 아예 현금으로. 우선 이 업무 추진비 카드로 쓴 것도 있고 현금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카드로 쓴 거는 사용 내역이 확인이 되죠. 이 선관위 고위 간부들이 이 카드 결제를 해서 내역이 밝혀진 업무 추진비 내용을 보면 토요일 저녁에 호텔에서 45만 원. 토요일 저녁에 이것들이 왜 업무한다고 모였겠어요. 그냥 지것들 밥축 낸 거지. 한글날 노는 날 이것들이 일할 것 같습니까? 선거에 있는 애의 휴직자가 2배나 늘는 데가 선관위예요. 이것들이 한글날 휴일날 노는 날 나와서 일했겠어요? 근데 한글날 한 식당에서 26만 원 썼어요. 지것들끼리 모여서 밥 먹은 거지. 앞에 가로 열고 첫 자는 제가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모 호텔에서 97만 5천 원의 업무 추진비를 또 썼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선거관리 업무를 호텔에서 하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카드로 긁었으니까 카드로 썼으니까 내역이라도 확인이 되지. 이것들이 아예 현금을 만들었어요. 현금을 5,56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걸 업무비로 썼어요. 물론 영수증은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사용 목적, 시간, 장소 이거 다 남기게 돼 있는데 서류가 없어요. 돈은 없어졌어. 서류가 없어. 이래놓고 이것들이 감사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래 했으니까 이것들이 감사 못 받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참 도둑 재발절이 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약대의 박일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약대, 약학대학교의 박일영 교수. 네, 이분이 자신의 실명, 박일영이라는 실명, 그리고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나한테 갖다 주면 바다에 방류할 때와 같은 농도로 희석시켜서 내가 마시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담으로 국민들 공포에 젖게 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박일영 교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와라. 그러면 방류 농도로 똑같이 희석해서 그거 내가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 이 박일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에 학장을 지냈고 대한약학회 방사성 의약품학 분과학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박일영 교수에 앞서서 이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후쿠시마 오염수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은 내가 마시겠다 라고 밝힌 바 있으나 우리나라 학자가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박일영 교수가 처음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다른 교수들의 나도 마시겠다는 선언이 앞으로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괴담으로 덮으려고 하니 그 괴담 유포 세력들에게는 과학을 행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문가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오염수 희석시켜서 마시는 일밖에 없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자, 박일영 교수는 최근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게시판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모두 밝힌 후에 글을 썼습니다. 병원의 핵의학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30년 가까이 방사성 의약품학이라는 과목으로 공부하며 강의해왔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정서에도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이 소모적 논란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그러니까 교수니까 참 완곡하게 표현하네요.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편들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과학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 농도인 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리터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선량은 바나나 한 개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 40 등에 의해 내가 받게 되는 실효선량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1리터 마시면 바나나 4분의 1개 먹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일본 정부 발표대로 알프스로 기타 핵종 등을 제거한 처리수를 삼중수소로서 1500베크렐이 되도록 약 487배의 상수의 희석한 물이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나는 한두 컵 주저없이 마시겠다.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서 비로소 우리나라 근해로 들어올 텐데 이때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식탁과 수산, 업계, 요식업계를 위해 수습해야 할 때다. 정부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보니 내가 해도 좋고 다른 누구라도 방류 농도의 희석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물을 직접 마심으로써 우리 국민의 식탁을 안심시키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일영 교수의 이 과학자로서의 정직한 태도와 용감한 행동, 많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뒤를 이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따라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영 교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초급 간부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겼습니다. 이 초급 간부들,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들입니다. 이 초급 간부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장터에 선봉에 서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어제 사실은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초급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방부 예산, 처음에 기재부, 국방 예산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한 100억 정도 책정을 했던 모양이고, 국방부는 3,600억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 2,100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은 이 예산을 확보하면, 물론 이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만이 확정되는 예산입니다. 군 당국은 이 예산을 확보하면 초급 군 간부의 당직 수당 현실화와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산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 당국은 처음에 100억 원 정도를 제시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붙였는데, 그러나 국방부는 3,600억 원이 필요하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면서 기류가 바뀌고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당국에 여러 차례 특별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국방부에서 초급 장교 및 실무자들과 오찬을 갖고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들의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100억 원의 초급 간부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군 당국은 이 예산을 우선 당직 근무비를 3배로 늘리는 데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장교 9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이 현재 단기 복무 장려금인데 이걸 2배로 올리는 안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정섭 장관은 지난 3월에 잇따라 초급 간부 간담회를 열고 단기 복무 장려금,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안과 당직 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지금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일단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병사 봉급 인상안이 재궤도에 들어서는 2025년쯤이면 간부 처우 개선 예산 확보에 지금보다 더 여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1인 1실 간부 숙소, 하사 호봉 승급제, 초급 간부 성과 상여금 인상 등 남은 과제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직접 챙긴 배경은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로 그겁니다.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도 해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초급 간부,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들의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초급 장교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사관학교나 학사사관학교, 학사장교들입니다. 그리고 학군사관, ROTC입니다.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대사한테 훈시받은 이재명.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폄하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자는 중국의 그 외교부, 또 중국 공산당의 그 대외 부서, 이 중에서
보면 뭐 한 국장급 정도, 서열이 한참 중하위쯤 되는 그런 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가 건방지기 짝이 없는 짓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서 어, 여러 번 비판도 받고 또 지가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주 태도가 어디 양반집 마름과 같은 태도예요.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고 아나무인격입니다. 근데 이자가 어제 이재명이를 불렀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자기들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또는 국가안보실, 중국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 코판기나 낍니까? 문재인 때 한마디 하면 문재인 이하 모두가 벌벌 떨었던 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윤석열 정부한테 불만은 많은데 뭐 누가 상대를 해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이재명이를 불러서 한 15분 동안 훈시를 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의 국장급한테 가서 15분 동안이나 자세 똑바로 하고 훈시 듣고 오는 자가, 이게 참 제1야당 대표라고 하니 이 자체가 정말 쪽팔립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싱하이밍이란 자를 만나서 먼저 몇 마디 했어요. 따로 뭐 문서 같은 거 준비도 안 해가고,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수준이. 그냥 가가지고 몇 마디 했어요. 그거 얘기를 듣고 나서 싱하이밍이 10장 정도 되는 서류를 딱 꺼내서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15분 동안 이제 훈시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1야당 대표예요. 16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이재명이한테 싱하이밍이 뭐라 그러냐. 중국에서는 두세 번 만나면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를 친구라 생각하고 솔직히 몇 말씀 올리겠다. 야, 친구는 너네 중국에 가서나 그러지 두세 번 만났다고 친구야? 나 참 정말, 저 같으면 말이죠, 아무리 찌질이 못난 자라도 두세 번 만나면 친구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일어나서 당신 나하고 무슨 친구야? 난 제1야당 대표야. 당신은 중국 대사고 예의가 차리고 격식 차려. 그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디 건방지게 무슨 뭐. 근데 이재명이 다소곳이 두 손 깍지 끼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15분 동안 이 싱하이밍의 훈시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싱하이밍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 허접한 얘기니까 뭐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중한 관계, 중국과 한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 윤석열 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얘기를 15분 동안 한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한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자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승리한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협박까지 합니다. 우선 세상에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좀 야단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하루 버릇없이 구니까, 하도 욕심사납게 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훈육하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무슨 1대1 싸움이에요. 1대1 싸움이나 돼야 무슨 어디다 베팅이고 자식으로 하지.
이미 게임 끝났는데 무슨 배팅이야. 근데 이자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화성에서 사는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중국 쪽에 배팅해라. 미국 쪽에 배팅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러고 협박질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도 책임이 한국에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탈중국화를 하니까 너네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협박질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는 아마 이거 얘기하러 간 것 같아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 훈시 들어도 싸. 이 답답한 것들 말이야. 그렇게 하자 이 싱이라는 자가 일본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태평양을 자기네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 결연히 반대한다. 자, 이 얘기는 다음 정론 일침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싱하이밍하고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를 거론했다는데, 아니 그 얘기 하려면 왜 중국 대사를 만나냐, 일본 대사를 만나야지. 아, 후쿠시마가 중국에 있냐 지금. 최근 이재명이는 3주 연속 오염수 장애 규탄 집회에 참석해 왔는데, 지난 3일에는 부산에서 오염수는 사실상 핵 폐기물이다. 핵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를 찾고 멍게를 찾겠는가 했어요. 해운대에는 멍게가 안 납니다. 우물에 독극물 풀어넣기다.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버리나? 일본 사람들이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 그래서 우리 과학자, 전문가 교수들이 후쿠시마 도쿄전력이 제시한 기준대로 다혈종 제거하고 희석시키면 내가 마시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믿겠으니까 내가 마시겠다. 나 과학자고 전문가야. 이재명이가 이런 발언을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재명의 이 발언이 전해졌겠죠. 중국 쪽에. 이 발언 직후에 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안전하다면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냐면서 일본을 추궁했어요. 이재명이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측과 손잡으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중국의 55개의 원전, 이 대부분 중국의 동쪽 해안, 우리 쪽으로 보면 이 서쪽 서해 건너편에 몰려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달한다. 이건 이미 다 측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4년 내지 5년이 걸리고, 그때쯤 되면 삼중수소 농도는 기존 바닷물의 17만 분의 1로 희석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반면에 중국 쪽 방류량, 현재도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50배가 더 넘는 삼중수소 농도를 갖고 있는 중국 쪽 방류량은 어디 뺑뺑 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심이 얕은 서해로 곧바로 쳐들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진짜 원전 방류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먼저 철저한 정화 처리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마침 싱하이밍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이재명이 이자가 싱하이밍한테 쫄았는지 중국 쪽 삼중수소 문제는 입도 뻥끗 못했어요.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20년 10월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정부 태스크포스는 일본 오염수는 확산 희석으로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이미 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방류수 때문에 우리 바다 물고기들이 오염될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3일 부산 집회에서 우리 어민 다 죽는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민들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일부 선동가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입장 밝혀했어요. 물고기 잡는 게 어부들이에요. 이재명이에요. 물고기 파는 게 우리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에요. 이재명이에요.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진짜 원흉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아니냐.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뭐 자기 대장동 리스크, 돈봉투 리스크, 코인 리스크 감추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주째 연속 장애투쟁하면서 장애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서명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쿠시마 방류 반대 서명운동. 100만 명 서명을 받겠다. 내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받겠다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서명을 하면 그 서명 명부가 있잖아요. 이거 기자들이 나가본 모양입니다. 여의도역 사거리에 있는 서명대에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현수막이 걸려져 있어요. 현수막에 QR코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름하고 거주지역만 입력하면 서명이 돼요. 주소도 아니에요. 서울, 홍길동 이러면 서명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게 정확하게 돼서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 아니고 나 본인 맞다, 이래야 서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분 확인 인증 절차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0번씩 들락날락거리면서 해도 상관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허위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 실제 취재진이 직접 여러 번 반복해서 서명란에 홍길동이라고 쓰고 내용에는 테스트라고 써서 했더니 서명이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0만 명 완성했다고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다 진짜 서명인지 허위 중복 서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괴담 선동도 모자라서 엉터리 서명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종북주사파들 얘기하다 보면 엉터리가 한둘이 아니라 가지고. 박원순이의 헛발질 시정백태. 이미 죽은 사람 얘기를 별로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자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하도 엉터리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 실체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박원순이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 돈 갖고서 한 사업 중에 보면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서울시가 왜 갑자기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발굴하는 장소가 북한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아산시를 내려갑니다. 아산시에서 그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현충사도 가고, 이렇게 또 개바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면서 내려가다가 그 장군을 보고 싶어서 올라오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모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위인데 개처럼 생겨서 개바위라고 불리는 그곳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해안 곳곳에 23전 23승의
정말 기적과 같은 초유의 이 전적을 쌓은 그 장소는 북한에 있지 않아요. 다 남해안, 서해안 쪽에 바다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뭘 발굴을 하고 뭘 기리려고 하면 우리 한국의 남한에 있는 지역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백의종군 길, 그 아산시에서 조성했는데요. 2번 백의종군 당하잖아요. 백의종군 길, 그걸 조성하고 둘레길처럼 만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 다 충청남도에 있어요.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쪽으로 백의종군 내려간 거죠. 아니,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업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니, 왜 생뚱맞게 북한 지역에서 이순신 장군 유적을 발굴하겠다고 10억씩이나 돈을 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무슨 A라는 사단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2019년 박원순이가 있을 때 2019년 7월에 나선 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참 이게 돈 냄새 맡은 것들이 어떻게든 좀 이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온갖 짓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선은 북한 함경북도, 녹둔도는 러시아 연해주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순신 장군 유적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실제로 돈을 탔어요. 그런데 사업 제안 때 그럼 어느 지역에 가서 파겠다. 뭐 거기도 뭐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어느 지역에서 파겠다고 해서 사업비 타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가서 파긴 팠어요. 당초 사업 보고서에 제안한 곳에서 무려 12km나 떨어져 있는 골라산이라는 곳에서 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2km면 먼 거리잖아요. 그냥 옆에 어쩌다 착각했다가 안 되잖아요. 골라산이라는 곳에서 3년간 발굴했는데 유적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지. 그래서 기금 9억 9,700만 원을 낭비해버렸습니다.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도 황당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과정도 황당하기 짝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박원순이, 돈 준 박원순이나 이 돈 받아 챙긴 이것들, 진짜 이순신 장군이 중요했겠습니까? 저것들이 받아 챙긴 9억 9,700만 원이 중요했지. 박원순이가 한 사업 중에 마을 예술 창작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동네 예술 창작소를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겠다. 2011년에 박원순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14년부터 이 사업 교육 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3개 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로 땄어요. 3개 단체가 땄어요. 모두 5억 9천만 원, 6억 가까운 돈을 3개 단체가 나눠서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3개 단체 대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것들 정말 기기묘묘하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또 서울시가 자격미달의 6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운영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영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박원순이가 제안을 해놨어요. 저것들도 낯짝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그리고 제안을 해왔어요. 비영리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다 좌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이제 돈을 나눠줬는데 66개 단체가 이 규정에 맞질 않아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놨는데 영리단체가 받은 게 29곳이나 됩니다. 또 아니 이게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정부 보조금 받으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되잖아요. 예컨대 뭐 정관이 있다거나 설립 절차가 신고가 돼 있다. 그런 거 아예 없는 임의단체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그냥 간판 걸고 나 이런 단체 해. 간판 걸고 조그만 사무실 없고 명함 파면 되는 거예요. 이거 페이퍼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려 37곳입니다. 이 임의단체 37곳에 간 보조금이 3억 9천, 4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수천여 개의 종북 주사파 단체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 박원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러니 기릴만 하죠. 영화를 만들든 무슨 묘지를 이장하든. 그러려면 차라리 지원금을 반납해라. 그러려면. 이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런 단체가 있어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는 뭐 민주화운동하면서 감옥 한두 번 안 갔다 오면은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대중 때 설립됐습니다. 2001년 김대중 때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173억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사업하고 하는 건데, 이 민주화기념사업회의 현재 이사장은 지선이라는 승려입니다. 뭐 민주화운동하고 좌파운동 하는데 아주 호간한 그 종북 주사파 진영의 대표적인 불교 쪽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직후에 임명했고 3년 잘 해먹고 2020년에 다시 한 번 더 해먹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쨌든 뭐 이자는 곧 이제 갈자니까. 그런데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게 말이죠. 그런 식으로 187억, 173억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하고 사업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말이죠. 어쨌든 올해 173억을 받았으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뭐 본국민 추모위원회라고 하는 무슨 그 단체가 내일 6월 10일입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민주 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연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이 추모제를 연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딱 직원들끼리 광고를 해도 광고비 다른 신문사한테 줄 거 없다. 우리 좌파 언론 한겨레 경향한테 몰아주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들 하는 짓이.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는데, 이 해당 광고에 보면 말이죠.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런 구호가 시뻘겋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행사 맨 아래 후원단체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로 지원금 받아서 직원 월급 주고 사업하는 이 단체가 윤석열 퇴진하라는 집회를 하는 단체한테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지선 또 거기에 뭐 별단 그 실무자들,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고 윤석열 퇴진 집회 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 네 주머니 돈 갖고 해.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가지고서 이따위 식으로 해. 그럴 거면 당당하게 하라고. 지원금 안 받겠다고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탈퇴해가지고 나 도저히 윤석열 정부 꼴 못 봐주겠다 하고 제대로 해. 옛날처럼. 이것들이 어디 정부 보조금, 국가 보조금 가지고 빨대 꽂아서 먹고 살면서 보조금 주는 정부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원금 반납하고 하라고. 아니면 그냥 대가리 숙이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새로운 시대 흐름 공부하든지. 어이 참.
네, 내년 총선이 변곡점이다. 내년 총선이 변곡점이다. 여러분 석동현 변호사 아시죠?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줄여서 평통 사무처장인데 평통의 조직이 이렇습니다. 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부의장이 있는데 상근 부의장이 있는데 상임 부의장입니다. 상임 부의장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상임이죠. 상임 부의장이 있는데 상임 부의장이 저 경북도지사를 지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진짜로 평통의 그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차관급으로 있는데 차관급 차장이 석동현 사무처장입니다. 석동현 사무처장. 네. 이 석동현 사무처장이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이 석동현 처장은 뭐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이 평통 위원들이 전원 교체가 되고 새로 임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해외 동포들 중에서 한 4,000명 가까이가 맞아요. 김관용 수석 부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용 부의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윤석열 의장, 김관용 상임 부의장, 수석 부의장, 윤석열 의장, 김관용 수석 부의장, 그리고 석동현 사무처장. 이런 것이 이제 평통 조직이죠. 그래서 9월 1일 날부터 이제 전면 개편이 되는데 이 개편 작업을 그냥 책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포들이 계시는 해외 평통 조직들을 쭉 이제 둘러보느라고 거의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동현 사무처장은 독일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한독평화통일포럼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베를린에서 오랜만에 석동현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변곡점이다. 이것도 이제 이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 하면 북한 당국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그럴 것 같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계기로 국회 구도가 달라질 경우, 그러니까 석동현 사무처장도 이게 공직이니까 조심스러워서 정치 얘기는 지금 안 하거나 아주 완곡하게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국회 구도가 달라질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집권당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경우, 그때는 북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승리를 해야 북한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뭘 할 수밖에 없구나.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서 내년 총선이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올해 안에는 북한이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내년 총선에서 의회 지형, 국회 지형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 그때는 북한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해요. 2019년에 하노이 노딜, 트럼프 김정은 노딜 있죠. 이후에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거의 접촉 자체를 않고 있다. 또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방과 대화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아닌 때가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최근 1년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열흘 전에 서울서 새벽 경보로 우리 시민들이 놀란 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대도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라. 지금 수만 명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냐. 북한이 언제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 미군 병력이 다른 전장터로 가는 바람에 군사적 공백 상태가 생기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한반도 정세가 우리의 현실이다. 좀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쭉 하면서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관철해 나가면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예. 그리고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이 국내에 16,000명, 해외에 4,000명 해서 모두 한 2만 명으로 구성되는데, 아마 이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50%에서 60%, 10,000명에서 만 한 2, 3천 명 정도가 교체되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전례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대북정책 코드에 맞게 평통이 구성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도 덧붙여서 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
운명처럼